예, 저는 뭐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너무한다, 정부가. 우리가 전세 자금을 옮긴다든지 또 뭐 생애 최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거. 이거 정말 가혹하고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서민들의 생명줄 같은 게 자금인데 이런 거 대출을 하나.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출을 해주고 부실 비율도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건 다 상환도 잘하고 부실이 되는 비율은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과거에 일본이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는 110%까지 빌려줬어요. 부동산 가액에. 내가 100%는 알겠는데 왜 110%, 120% 빌려줬냐 물어봤더니 오를 것을 대비해서 미리 빌려줬다는 거예요. 오를 것을 대비해서. 예, 일본이 그렇게 했었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굉장히 폭락했었죠. 네.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 그 서민들의 자금, 1가구 1주택, 생애 최초 아파트, 그다음에 전세 자금은 투기적인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정부가 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90% 올랐느냐. 엄청나게 부동산 올랐죠.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가 하면 우리가 400개나 되는 재건축을 정부가 허가를 다 해줬어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급을 하려고 해도 집을 짓는데 10년 걸리거든요. 재건축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을 400개 이상 다 안 했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매년 공급되는 100%라고 하면 한 30%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더.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건데 이것을 3월 9일 날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어쨌든 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부동산 가격을 좀 잡아야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 1가구 1주택에 대한 대출 모든 대출을 막아버리는 거죠. 하반기 되자마자 갑자기 뭐 다 조이기 시작했어요. 예, 너무 심하게 조이고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이나 생애 최초 아파트는 생애 최초로 아파트 분양하면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또 내년 세수를 5.4% 부동산에 오른다고 가정을 해서 또 세수를 잡아놨더라고요. 이와 같이 정부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위를 많이 보이고 있다. 나는 너무 가혹하다. 결론은 뭔가 하면 정부가 금융기관 은행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제2금융권까지 다 조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이미 뭐 많이 뭐 버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사채 시장은 연 100%에서 연 3,000%까지 고금리를 받아요. 그러면 서민들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큰 가계부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금융은 사채 시장은 부채의 통계도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법정 금리라는 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하 금리는 뭐 말씀대로 연 3,000% 받는 곳이 있죠. 많죠. 우리나라 이제 법정 금리까지도 금년에 정부 20%까지 낮췄어요. 1년에 합법적으로 20% 이상은 받지도 못합니다. 과거 모든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알아서 대출을 해주고 환수를 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풍선 효과만 불러일으키게 되고 서민들의 가계 살림이 더 팍팍하게 되었다. 지금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이제 대표로 출마할 때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또 7월 1일 날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이사도 가고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결혼을 보통 1년 전에 잡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이사 날짜를 잡고 집을 어디에 구할지 다 정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부동산 정책도 바꾸고 이제 은행 규제까지 대출하는 방법까지도 바꾸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정부가 가혹하게 하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국도 금년에 부동산이 20% 올랐어요. 미국 정부가 선언을 했죠.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다만 미국의 달러를 환수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11월 달부터 달러를 환수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내년 3분기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선언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0.75%이고 11월 달부터 한국은행이 1.0%를 올리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네네. 아마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0.25% 한 번 더 올릴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가 되고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인 기준금리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도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뭔가 하면 정부가 이렇게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간섭하거나 규제를 하지 말고 시장 경제에 맡겨고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환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국가 예산 300조의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정책이고 금융정책이 바로 한국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입니다. 기준금리를 이용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통화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통화정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은행까지 간섭을 해서 규제를 확대하고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느냐. 기업하거나 중소기업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자금 사정이거든요. 그렇죠. 순환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자금까지 규제를 해서 압박하는 것.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고 11월 달부터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위드 코로나를 2달 남기고 이번 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년부터는 DSR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도 뭔지 찾아봤어요. 네. 보통 우리가 LTV는 집값의 70%나 60%. 간단하죠. 그거고 DTI는 이제 소득의 몇 배를 해준다. 그것이 이제 DTI였는데 DSR은 뭔가 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준다고 하는데 우리 개인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잘 갚고 있죠. 본인이 돈을 안 갚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비하고 있는데 이런 대출 받는 금액까지도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사실 좀 국민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모습이지 않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어요. 저는 제일 큰 이유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잡고 전세 자금을 잡아야만 또 부동산 집값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3월 9일 날 있는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그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가 좀 시장 경제에 맡겨서 보통 미국에서는 집값이 오르게 되니까 건축업자들이 공급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부가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제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신호만 줘도 가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부동산 건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은행 자금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더 큰 미국으로 문제다. 따지면 모기지론을 대출을 하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통제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맞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맡기고 통화량을 조절하겠다.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인플레이션율을 조절하는 이런 걸로. 방법을 해야지. 정부가 금융기관장도 다 불러놓고 대출을 5% 1년에 5%만 잡아라. 아니 집값은 1년에 20% 30% 오르는데 대출은 5%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원인 제공을 정부가 해놓고 정부가 자금줄까지 막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하다. 이 전세하는 이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월세로 과거에는 우리가 월세 비중이 10%였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40%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정부가 전세를 2년으로 임대차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4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더블로 바꿨죠. 예. 그러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집값을 오르는 거에 대비하거나 그 집을 우리가 살 때 대출 받는 비중금리 비율이 보통 대출 이자율이 4%쯤 됩니다. 집 살 때 집주인은 4%로 대출을 받는데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기준금리 전환율 월세 전환율 3%예요. 아니 집주인은 4%로 대출을 받았는데 월세 전환율은 3%니까 집주인이 손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미리 오를 것을 대비해서 못 올리게 되니까 이렇게 월세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제발 좀 시장 경제 원칙에 좀 맡기고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것까지 규제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김재동 교수님이 제발까지 나왔습니다. 제발 좀 시장 경제 좀 맡겨달라 요청을 좀 주시는 건데 DSR 때문에 좀 깝깝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규제 도입하는 배경을 아까 말씀해 주셨고 가계대출 이렇게 조이면 사실 좋지 않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이미 20%가 망했습니다. 이 가계 자금이나 코로나 영업 때문에 어떻게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전부 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동을 막았거든요. 이 공기 중에 전파가 되니까 가게 문을 닫았다. 정부가 우리나라 여행사들 다 망했죠. 지금 현재 보니까 미국에는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표적인 호텔 체인들 90% 해고했어요. 노동자들을. 그런데 금년 초에 다시 100% 채용했죠. 미국은 해고와 채용이 굉장히 자유로운데 우리나라에는 일단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호텔이든 항공사든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절대 해고를 시킬 수가 없어요. 부장까지는 무조건 자동 승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동 정책이 탄력적이 아니고 한번 고용을 하면 절대 해고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부 다 반 정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해고가 좀 자유롭죠. 2년 뒤에는 자연 해고가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상으로 굉장히 해고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겪었던 호텔 항공, 여행이 전부 다 경영이라든지 부도의 위기를 맞았다. 이 자영업자들이 자금줄까지 맞게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정상화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DSR을 적용해서 대출을 규제하게 되니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우리 국민과 서민들의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DSR 대출의 규제이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정부가 이런 규제를 좀 시장 경제에 맡기고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 기능에 좀 맡겨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자신들이 약간 과오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된다는 마지막 뭐 신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라든지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쪼이면서까지 좀 해결을 하고 끝내겠다라는 목적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훨씬 옳은 방향이다. 이게 근데 부채를 줄이는 대책이라는 게 아무리 나와도 실제로 감소를 시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아마 이제 사람들이 돈을 우리가 이제 이걸 대출을 레버리지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주식은 우리가 2.5배를 빌릴 수 있죠. 신용 대출을 통해서 선물을 한 8배까지 빌릴 수가 있고 집값은 보통 우리가 한 반 정도를 빌려서 집을 사죠. 사람이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물론 가끔 있어요. 가끔 있죠. 뭐 강남에 15억 이상 대출 안 해줘도 네.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시피. 뭐 영끌을 하지 않으면 사실 뭐 서울은 지금은 뭐 당연히 뭐 못 산다고 보고 있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빈익빈 비국부라고 부자들만 더 좋아지게 되고 부자들만 더 집을 살 수 있는 계기다.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의 반 정도가 계약을 못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청약에 당첨이 돼도. 네, 청약에 당첨돼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 해약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파트가 받았다고 너무 기뻤을 텐데.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이랬는데 정부가 대출을 규제를 딱 해버리니까 아니 집을 100% 가지고 있는 서민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평균 집값이 지금 11억이에요. 서울의 평균 분양받았는 가격이 11억인데 11억을 가진 서민이 어디 있냐. 그것도 현금으로. 그래서 저는 정부가 너무 가혹한 규제의 대책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 또 정부가 11월 달에 종부세가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고지가 되거든요. 굉장히 그 정치판에서 그냥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종부세가 작년보다 또 올라서 고지가 되면 여당에는 굉장히 또 불리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뭔가 하면 정부가 좀 시장 경제에 맡기고 우리 국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줘라. 생애 최초라든지 전세 자금은 정말 실수요자들이고 투기적인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전세 자금을 올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줬겠느냐. 자기의 급여는 한 5%밖에 안 올랐는데 전세 자금은 30%가 오른 거예요. 보통 살아남을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게 지금 반이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대출에 대한 규제, 전세 자금이나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되고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좀 해줘야 되겠고 7월 1일 날 발표했는데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바꾸느냐.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여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은행에 대한 DSR의 규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